안녕하세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강원랜드 심층 투자 분석 보고서 묶음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한민국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 보통은 독점이라 안정적으로 현금 잘 버는 공기업. 딱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자료들을 살펴보니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아주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강원랜드가 지금 두 개의 거대한 파도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파도고요. 다른 하나는 무려 2조 5천억 원을 쏟아붓는 대규모 증설 프로젝트, KH 프로젝트라는 내부적인 변화의 파도입니다.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 두 가지 변화의 물결 속에서 강원랜드의 투자 가치를 완전히 새로 고침해보는 겁니다. 특히 자료들에서 가장 흥미롭게 다루는 부분, 바로 투자자들이 늘 골치 아파했던 거버넌스, 즉 지배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해요. 이게 어떻게 약점에서 강점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큰 그림부터 짚고 넘어가죠. 강원랜드의 가장 큰 힘은 역시 법으로 보장된 독점적 지위잖아요. 그런데 이 독점의 근거가 되는 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폐특법의 시효가 2045년까지 무려 20년이나 연장됐어요. 이게 그냥 사업기관이 늘었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10년 단위로 연장되다 보니까 항상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었어요. 10년 뒤에 우리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을 안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2045년까지라는 긴 활주로가 확보된 거예요. 그러니 비로소 2조 5천억 원짜리 K-히트 프로젝트 같은 초대형 장기 투자를 자신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만약 시효가 2025년에 끝난다면 이런 투자는 꿈도 꿀 수 없었을 거예요. 이건 회사의 미래에 대한 의심의 안개를 완전히 걷어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거쳤는데 대신 당장 내야 할 돈은 늘었네요. 비용 구조에 아주 큰 변화가 생겼다고 자료에 나와요. 폐광기금 납부 기준이 과거 이익의 25%에서 매출의 13%로 바뀌었다. 언뜻 보면 숫자가 줄어서 좋아 보이는데 이게 왜 리스크가 되는 건가요? 핵심은 고정비의 증가라는 개념이에요.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예전 방식은 마치 내가 보너스를 받으면 그중 25%를 기부할게 라고 약속한 것과 같아요. 보너스를 못 받으면 기부 안 해도 되죠. 그런데 바뀐 방식은 이제부터 내 월급의 13%는 무조건 기부할게 라고 바뀐 거예요. 경기가 나빠져서 월급이 깎여도 심지어 적자가 나도 13%는 꼬박꼬박 내야 하는 거죠. 팬데믹 때처럼 최악의 경우 적자가 나도 이 기금은 내야 하니 회사의 재무적인 압박감, 즉 손익분기점이 구조적으로 훨씬 높아지는 리스크가 생긴 거예요. 비용 구조가 이렇게 빡빡해졌다면 이걸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겠네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강원랜드의 가장 아픈 손가락, 거버넌스 문제가 등장하죠. 공기업이다 보니 주인 없는 회사라는 비판과 함께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자료들을 봐도 이 문제를 가장 큰 할인 요인으로 꼽고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강원랜드를 외면했죠. 경영의 일관성도 없고 주주가치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회사가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이 정말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해요. 바로 그 최악의 약점이었던 지배구조가 역설적이게도 지금은 가장 강력한 주주환원의 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잠깐만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주인이 없어서 방만하게 경영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어떻게 그게 갑자기 주주들에게 좋은 일이 되죠? 그 역설의 중심에는 강원랜드의 최대 주주, 바로 36.27% 지분을 가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회사가 지금 재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부채도 많고 자체적으로 자금 수혈이 절실한 상황이죠. 그럼 이 공단은 어디서 돈을 가져와야 할까요? 바로 자회사인 강원랜드로부터 높은 배당을 받아야만 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돈이 급한 대주주의 이해관계랑 배당을 많이 받고 싶은 우리 같은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하는 아주 기묘한 구간에 들어섰다는 거군요. 정확히 그 지정이에요. 과거에는 정부 입김이 이익을 함부로 쓰지 말고 쌓아둬라는 식으로 현금을 묶어두는 명분이 됐다면
이제는 거꾸로 배당 좀 많이 해서 우리 재정에 보태라는 강력한 배당 확대의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보고서는 바로 이 지점을 거버넌스 디스카운트가 거버넌스 프리미엄으로 탈바꿈하는 결정적 계기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와, 정말 역설적이네요. 그럼 이런 대주주의 필요성과 맞물려서 나온 게 바로 그 밸류업 계획이군요. 강원랜드가 공기업 최초로 아주 구체적인 밸류업 계획을 발표해서 시장을 놀라게 했죠. 2020년까지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을 1.2배까지 올리고 총주주 환원율은 60%를 달성하겠다. 이 목표를 제시했어요. 그냥 구호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보면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여서 소각하겠다고 했고 배당 성향을 최소 50%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건 회사가 100억 원의 순이익을 벌면 그중 최소 50억 원은 무조건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과거의 소극적인 배당 정책과는 차원이 다른 변화죠. PBR 1.2배 목표는 현재 주가가 PBR 0.9배 수준인 걸 감안하면 주가가 여기서 30% 이상 올라야 가능한 수치잖아요. 공기업이 이렇게 구체적인 주가 목표를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파격적으로 느껴져요.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건 이론적으로 회사를 통째로 사서 모든 자산을 다 팔면 오히려 돈이 남는다는 뜻인데 시장이 그 정도로 가치를 인정을 안 해주고 있었다는 거군요. 맞아요. PBR 1배 미만이라는 건 시장의 극심한 비관론을 보여주는 지표죠. 그런데 이걸 1.2배까지 올리겠다는 건 단순히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걸 넘어서 우리 회사는 단순히 가진 자산의 합이 아니라 미래에 돈을 벌어들일 성장성을 가진 기업으로 인정받겠다는 선언과도 같아요. 보고서는 이것이 경영진 평가에 주가 관리 항목이 포함되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해석해요. 이제 경영진은 주가를 올려야만 하는 구조적인 인센티브를 갖게 된 셈이죠. 절차적인 투명성을 높인 점도 눈에 띄네요. 예전엔 배당금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연말에 주식을 사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이 관행이었는데 이제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딱 확인하고 나서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 기준일을 바꿨어요.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크게 줄여주는 아주 좋은 변화 같아요. 네, 선진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기본을 이제야 갖추기 시작한 거죠. 자, 주주환원 정책은 확실히 강력해졌네요. 그럼 본업인 카지노 사업 자체는 어떤가요? 앞서 언급된 K-힛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의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업장 면적이 40%나 넓어지고 게임 테이블이랑 머신 수도 늘어난다. 이건 단순히 환경이 쾌적해지는 수준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건 말 그대로 매출 상한선의 물리적 해제를 의미해요. 자료에 따르면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테이블에 자리가 없어서 고객들이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고 해요. 이런 공급 부족,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직접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인기 많은 식당의 가게를 넓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더 흥미로운 건 외국인 전용존의 베팅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올렸다는 점이에요. 3억 원이요? 이건 정말 상상 초월인데요. 그런데 솔직히 강원랜드의 지리적 위치를 생각하면 외국인 VIP들을 서울에서 3시간 넘는 곳까지 끌어들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보고서도 그 점을 가장 큰 한계로 지적해요. 마카오나 라스베가스의 VIP들을 뺏어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다른 시장을 노리는 시도라고 봐야 해요. 예를 들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고액 자산가라든지 아니면 강원도를 찾는 부유한 관광객을 타겟으로 한 틈새 시장을 공략하려는 거죠. 비록 당장 큰 성과를 내긴 어려워도 새로운 수익원을 찾으려는 시도라는 점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 실적은 어떤지 한번 보죠. 2024년 3분기 실적을 보면 좀 특이해요. 매출은 작년보다 소폭 늘었는데 당기순이익은 24.3%나 급증했어요. 영업은 평소처럼 한 것 같은데 왜 순이익만 이렇게 크게 늘어난 건지 궁금해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사실 3분기 영업이익만 보면 시장 기대치보다 조금 낮았어요. 그 이유는 홀드율 때문인데요. 홀드율은 쉽게 말해 카지노가 게임에서 이기는 비율, 즉 하우스 엣지인데 이게 그 분기에 일시적으로 좀 낮게 나왔어요. 이건 단기적인 운의 영향이라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는 통계적 평균에 수렴하니까요. 그럼 순이익이 급증한 진짜 이유는 뭔가요? 바로 금융이익이요. 회사가 보유한 막대한 현금성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이 무려 201억 원이나 늘어난 거예요. 고금리 시대의 수혜를 톡톡히 본 거죠. 와,
그러니까 카지노 사업이 조금 부진해도 쌓아둔 현금에서 나오는 이자만으로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마치 금융주나 은행주 같은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자료를 보니 사실상 빚이 없는 무차익 경영 상태라고 하던데, 이런 점이 회사의 안정성을 엄청나게 높여주는군요. 맞습니다. 시가총액에서 순현금, 즉 현금성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비중이 매우 높아요. 이건 주가가 하락할 때 적어도 이 회사엔 이만큼의 현금이 깔려 있다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 즉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현재의 강원랜드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인 저점 수준이라는 거예요. PBR은 여전히 1배 미만, 시장이 회사가 가진 현금과 부동산 같은 자산 가치조차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저평가 상태라고 분석하네요. 적 기준으로 10.5배 수준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글로벌 경쟁 카지노 업체들은 보통 15배에서 20배 사이에서 거래되거든요. 그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여기에 현재 주가 수준에서 기대되는 배당 수익률이 연 6에서 7%에 달해요. 어지간한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으니 주가 상승을 빼고 배당만 받아도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단기적인 호재도 하나 있네요. 부가가치세 환급 소송에서 이기면 약 465억 원이 들어오는데 이걸로 특별 배당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요. 맞아요. 그런 이벤트까지 더해지면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들은 강원랜드를 더 이상 성장이 멈춘 낡고 재미없는 공기업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강력한 주주 친화 정책을 장착한 고배당 가치주로 진화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고 평가하면서 매수 및 장기 보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의 최종 결론은 그거예요. 과거에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었던 정부의 입김이 이제는 정부가 주도하는 밸류업 정책 덕분에 오히려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된 이 아이러니한 상황. 그리고 돈이 필요한 대주주와 배당이 필요한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지금이 바로 강원랜드의 숨겨진 가치에 주목해야 할 때라는 거죠. 오늘은 강원랜드에 대한 심층 분석 자료들을 통해 한 독점 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살펴봤습니다. 거버넌스 리스크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어떻게 현실의 투자 기회로 변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 정책이 기업 가치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네요. 오늘 저희와의 대화를 통해 청취자께서도 강원랜드라는 기업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청취자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강원랜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언제나 정부 규제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설적으로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가장 강력한 투자 모멘텀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공기업의 주인이 정부라는 이 사실이 미래에 다시 리스크로 돌변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지속적인 기회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의 좋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